제15장 돈키호테에게 닥친 불행한 모험. 돈키호테는 양치기들과 장례식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곧 시종과 더불어 마르셀라 양치기 처녀가 사라진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2시간 이상이나 숲속을 헤매며 돌아다녔다. 그러다 그들은 깨끗한 풀이 무성한 어느 풀밭에서 발을 멈추었다. 맑고 깨끗한 개울이 한낮의 무더운 시간을 쉬어가라고 은근히 꿰는 것이었다. 돈키호테와 산초는 로시난테와 노새를 무성한 풀을 뜯어 먹으라고 놓아주고 안장 주머니 속을 뒤져 평화롭게 먹을 것을 먹기 시작했다. 그 골짜기에서는 갈라시아의 암말 한떼가 풀을 뜯고 있었다. 그 임자는 양과스에서 온 마부들이었는데 그들은 물과 풀이 있는 곳에서 짐승떼와 더불어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었다. 돈키호테가 쉬던 곳은 양과스 사람들에게 아주 적합한 장소였다. 그래서 로시난테는 그곳으로 오는 작은 말 중에 하나와 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주인의 허락도 없이 그쪽을 향해 달려갔다. 그러나 암말들은 분명히 풀밭을 더 좋아해서 발굽과 이빨로 과잉 환영을 해주는 바람에 순식간에 로시난테의 안장띠는 끊어져 그만 벗은 몸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에게 더욱 상처를 가한 것은 마부들이었다. 그들이 자기네 암말들에게 함부로 구는 로시난테를 보자 막대기를 휘두르는 바람에 로시난테는 그만 가련한 꼴이 되어 땅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이때 돈키호테와 산초는 로시난테가 얻어맞는 것을 보고 헐떡이며 달려왔다. 기사는 뛰어오면서 시종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보기로는 저것들은 기사가 아니라 못된 상놈들일세. 그러니까 저놈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로시난테에게 몹쓸 짓을 한 데 대하여 복수를 할 때 자네도 아무 거리낌 없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복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20명도 더 되는데요. 우린 겨우 둘이고요. 아니, 둘이나 제대로 되나요? 한 사람 반인 셈이죠. 나는 일당백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잡담을 금하고 칼을 빼들고 양과스 사람들을 공격했다. 산초도 주인의 뒤를 따랐다. 돈키호테는 단칼에 그중 한 사람에게 칼자국을 냈다. 칼은 상대방이 입고 있던 가죽 옷을 잘랐다. 그러나 양과스 사람들은 단 2사람한테 그런 욕을 본다는 것을 알자 막대기를 집어들고 2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힘을 다해 후려쳤다. 산초는 땅 위에 뻗어버리고 돈키호테도 같은 운명을 당하고 말았다. 양과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이 생각나자 재빨리 짐승들에게 물건을 실려가지고는 갈 길을 재촉하고 두 모험가는 흉측한 꼴이 되어 뒤에 남았다. 먼저 정신이 들기 시작한 산초는 허우적거리며 일어섰다. 자기 옆에 주인이 쓰러져 있고 약간의 상처가 있는 것을 본 그는 약하고 가련한 목소리로 외쳤다. 돈키호테님! 돈키호테님! 여보게 산초, 왜 그러나? 돈키호테 역시 약하고 떨리는 구슬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주인님, 혹시 지난번에 말한 그 약이 있으면 2모금만 마시게 해주세요. 본래 다친 데에 쓰는 거라지만 뼈가 부러진 데도 좋겠죠?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글쎄, 그 약을 갖고 있으면 좋으련만. 산초, 변력기사의 신분으로서 맹세하거니와 운명의 뜻이 바꾸어지지만 않는다면 이틀이 지나가기 전에 약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네. 그래도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건 내 잘못은 아닐세. 우리가 다시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산초가 물었다. 지금 우리 형편이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은 도무지 안 드네. 하지만 모두 내가 잘못해서 그리 됐네. 기사 칭호를 받지 못한 놈들에게 칼을 빼든 게 잘못이야.
그래서 기사도의 법률을 위반한 나의 죄를 전쟁의 신이 이처럼 벌하는 거라고 믿네. 그러니 산초, 내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심해 두어야 하네. 우리 두 사람의 안전에 큰 관계가 있는 일이니까. 만약 아까처럼 난폭한 자들에게 모욕을 당하거든 내가 칼을 빼들고 공격할 것을 기다리지 말게. 나는 절대로 칼을 안 뺄 테니. 하지만 자네는 칼을 빼들고 마음껏 혼을 내주어야 하네. 만일 기사들이 그들을 도와주러 나타난다면 나는 나대로 자네를 보호해 줄 것이며 있는 힘을 다해 그들을 공격하겠네. 자네는 나의 뛰어난 무예가 얼마만큼 크다는 것을 이미 수천 가지 사례를 보아 잘 알 테지. 주인님, 저는 본래 남과 안 싸우는 순하고 조용한 사람이라 아무런 모욕이라도 그저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처자도 있는 몸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농부든 기사든 할 것 없이 절대로 칼을 빼들고 대항하지 않겠고 천주 앞에 맹세하여 낮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평민이든 귀족이든 관계없이 저한테 무슨 모욕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다 용서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주인이 말했다. 다만 몇 마디라도 말을 좀 편히 하도록 숨이 가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그리고 이 갈빗대도 좀 덜 쑤셨으면 좋겠네. 그래야만 자네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줄 텐데. 이 미련한 친구 좀 듣게. 행운의 바람이 지금은 역풍으로 불지만 장차 우리한테 유리하게 불어서 다친 데도 없이 편안히 내가 약속한 섬나라에 도착한단 말씀이야. 그래서 내가 그 섬나라를 점령하고 자네를 왕을 시키면 자네는 어떻게 되겠냐 말이야. 자넨 모욕에 복수하고 나라를 지킬 만한 용기와 결단이 없고 기사도 되기 싫어하니까 나라고 뭐고 다 망칠 게 아닌가. 새로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은 절대로 순하지가 않고 새 주인에게 좋게 대해주는 법이 없다네. 그래서 조금도 서슴지 않고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뒤집어 엎고 자기네 행운을 다시 한번 시험해 본단 말일세. 그러니까 새 주인은 다스릴 줄 아는 지혜와 돌발 사태에 임하여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용기가 꼭 필요할 걸세. 아까 그 일이 생겼을 때 지혜와 용기와 기백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설교보다는 고약을 붙이는 편이 더욱 알맞다고 생각했습니다요. 주인님, 어디 일어나실 수 있나 보십시다요. 로신한테도 일으켜 세울 수 있나 봅시다. 사실 이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두들겨 맞았으니까 봐주고 싶지도 않지만 참말 뜻밖이에요. 전 저놈이 나만큼이나 깨끗하고 순박한 놈인 줄 알았지 뭡니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오래 두고 봐야 한다는 말이나 세상에 분명한 건 없다는 말이나 다 같은 것 같습니다. 그 편력기사님한테 그런 멋들어진 칼솜씨를 보이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몽둥이 세례가 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자네 어깨도 아직 떨고 있지만 내 어깨는 좋은 비단과 명주 속에 쌓여서 고이 자라난 것인 만큼 이번에 당한 곤욕은 확실히 더 뼈저리다네. 난 정말 화가 나서 당장에 죽고 싶은 마음마저 든다네. 주인님, 이런 곤란한 일이 기사도를 따르는 사람한테 응당 생기는 일이라면 이런 일은 자주 생기는가요?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편력기사의 생활이란 끊임없는 위험과 아군을 당하기로 정해져 있다네. 그렇긴 하지만 언제든지 고난을 무릅쓰고 이겨 왕이나 황제가 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게 편력기사일세. 이건 내가 자세히 알고 있는 여러 기사들의 경험이 입증하고 있는 바일세. 내 몸만 좀 덜 아프다면 용감한 무술만 가지고 아까 말한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 얘기를 좀 해줄 수 있겠는데 그런 기사들도 높아지기 전이나 높아진 후에나 온갖 곤욕과 불행을 다 겪었다네. 그리고 상당히 권위가 있는 어떤 유식한 역사가의 이야기를 보아도 태양의 기사가 그만 함정에 빠져서 어떤 성에 붙잡혔는데
발밑이 꺼져 들어가는 바람에 떨어졌다가 눈을 떠보니 깊은 굴 속에 손발이 온통 묶여 있더라지. 게다가 약이라곤 눈 녹은 물과 모래를 목구멍에다 쳐넣는 바람에 거의 죽을 뻔했지. 그 사람은 우리보다 더 큰 욕을 본 셈이라 그 사람들을 벗삼아서 이러한 고통쯤은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네. 산초, 우연히 손에 잡고 있던 물건으로 얻어맞은 것은 불명예가 안 된다네. 전 그처럼 자세히 살펴볼 여유가 없었어요. 제가 칼에다 손을 갖다 대기가 무섭게 어깨 위로 몽둥이가 새까맣게 날아와서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 기운이 쏙 빠져서 결국 땅바닥에 쓰러지고 만걸요. 얻어맞은 게 불명예인지 뭔지 하는 건 제가 알 게 뭡니까? 하지만 얻어맞아 아픈 건 아무래도 억울해요. 아마 그건 어깨에 매맞은 상처와 함께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을 겁니다. 산초, 그래도 시간이 가면 사라지지 않는 추억이 없으며 죽으면 없어지지 않는 고통이 없다네. 하지만 말씀입니다. 그게 사라지도록 기다리는 것과 죽음이 그걸 없애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한 불행이 또 있겠어요? 한두 번 고약이나 붙이면 괜찮을 거라면 몰라도 제가 보기엔 병원에 있는 고약을 다 갖다 발라도 나을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쯤 해두고 불행 중에서라도 힘을 얻도록 용기를 내게. 나도 그럴 테니까. 우선 로신한테를 살펴보세. 이 불쌍한 놈도 이번 불상사에서 단단히 욕을 보았지. 로신한테도 편력 기사니까 그쯤 두들겨 맞아도 별로 이상할 건 없죠. 그런데 우리 모두 갈빗대가 결단나는 동안에 제 노새가 용케 빠져 도망한 게 놀랍군요. 운명의 여신은 불행이 있을 때에도 언제나 피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법이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상처를 치료할 어떤 궁성에 갈 때까지 로신한테 대신 자네가 타던 짐승을 탈 생각이네. 더군다나 그런 짐승을 탄다고 해서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지. 미소의 신을 가르치기도 했고 교육자였던 호탕한 실레노가 100개의 대문이 달린 성으로 들어갈 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귀여운 노새를 타고 들어갔단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네. 주인님 말씀대로 그 사람이 노새를 타고 들어간 건 틀림없을지 모르나 노새를 타고 가는 것과 걸음통처럼 엎혀서 가는 것하고는 아주 달라요. 전쟁에서 얻은 상처는 명예를 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명예를 더 높이는 걸세. 그러니까 산초, 말 대답은 그만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나 하게. 어디 일어설 수 있으면 일어서서 모양은 아무래도 좋으니까 자네 노새 등에다 나를 태워주게. 이 황야에 밤이 찾아오기 전에 어서 이곳을 떠나세. 하지만 전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니 편력기사는 한 해의 대부분을 황야와 사막에서 잠자고 또 그것을 큰 행복으로 여긴다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산초는 투박스럽게 말했다. 산초는 아픈 것을 억지로 참고 노새에다 안장을 얹었다. 그리고는 로신한테를 일으켜 세웠다. 로신한테가 말을 할 줄 알았다면 시종이나 주인 못지않게 불평을 했을 것이다. 드디어 산초는 돈키호테를 노새 등에 태우고 로신한테는 노새 꼬리에 붙들어 매고 한 길이 있다고 짐작되는 방향으로 노새의 고삐를 잡아 끌고 갔다. 이렇게 2마일도 채 안 갔을 때 행운의 여신은 그들을 한 길로 나오게 해주었다. 한 길가에는 여관이 있었는데 딱하게도 돈키호테는 그걸 궁성이라고 우겨댔다. 두 사람의 말다툼은 여인숙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끝이 나지 않았다. 산초는 짐승들을 끌고 더 이상 고집을 세우지 않고 여관으로 들어섰다. 제16장 성체라고 생각되는 여관에서의 사건. 노새 등에 엎여온 돈키호테를 본 여관 주인은 산초더러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다. 산초는 별일은 아니고 바위에서 떨어져 갈빗대가 좀 상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여관의 여주인은 친절하고 남의 불행을 염려해주는 여인이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지체 없이 돈키호테를 치료해주기 위해 달려왔고 또 잘생긴 딸에게도 그를 간호하라고 일렀다. 이 여관에는 아스투리아에서 온 하녀가 하나 있었는데 펑퍼짐한 얼굴, 납작한 코에 뒤통수를 찾아볼 수 없이 납작한 머리에다 한 눈은 사팔뜨기고 나머지 한 눈도 시원치 않았다. 그러나 육체적 매력으로 다른 결점들을 보충했다. 즉 여자의 키는 발가락 끝에서 정수리까지 석자가 넘지 않았고 살이 쪄서 좀 무거운 편인 어깨 쭉지는 언제나 땅바닥을 내려다보게 되었다. 이 여인이 이 집의 젊은 아가씨를 도와서 돈키호테가 누울 아주 형편없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자리를 만들어준 곳은 오랫동안 짚을 쌓아두었던 헛간이었다. 이 헛간에는 마부가 한 사람 들어있었다. 그의 잠자리는 우리 기사님의 자리보다 문에서 좀 더 떨어진 곳이었다. 노새의 안장과 담요로 만든 것에 불과했지만 돈키호테의 자리보다 훨씬 더 좋았다. 돈키호테의 침대는 고르지 못한 넉 장의 판자와 혼니불 같은 요, 그리고 2장의 시트와 담요 1장인 침대였다. 그 요는 돌멩이처럼 딱딱했지만 뚫린 여러 개의 구멍으로 삐죽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이 비참한 침대에서 돈키호테가 누워있으려니 여관 안주인과 딸이 발꿈치에서 정수리까지 고약을 발라주고 하녀인 마리토르네스는 등불을 잡고 있었다. 고약을 발라주던 여관 안주인은 멍든 자리를 보고 낙상한 게 아니라 얻어맞은 것 같다고 말했다. 얻어맞은 게 아니라 바위에 울퉁불퉁 튀어나온 게 많아서 온통 그 자국이 났나 봅니다. 그런데 그 약솜을 조금만 남겨주실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요긴히 쓰겠는데요. 사실 제 허리도 약간 아프거든요. 아, 그럼 당신도 같이 떨어졌군요. 여관 안주인이 물었다. 주인님이 떨어지시는 걸 보고 어찌나 놀랐는지 멍이 들도록 얻어맞은 것처럼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높은 탑에서 떨어져서 땅에는 채 닿지 않는 꿈을 자주 꾸었는데 정말 떨어진 것처럼 완전히 지쳐서 솜처럼 되어버리더군요. 라고 딸이 말했다. 산초가 다시 대꾸했다. 아주머니, 다른 점은 바로 이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나는 꿈을 꾸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보다 오히려 눈을 뜨고 있었는데 우리 주인님 못지않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이분은 성함이 무엇인가요? 아스투리아 여인이 물었다. 라만차의 돈키호테이시라네. 편력기사님이시지. 세상에 오래간만에 나타난 아주 훌륭한 것만이 아니라 용감하시기도 한량없으신 분일세. 편력기사가 뭡니까? 하녀가 묻자 산초가 말했다. 그것을 모르다니. 세상 물정에 그렇게 어두울 수가 있나.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하세. 편력기사라는 것은 요약해서 말하자면 하루는 얻어맞고 그 다음날은 황제가 되는 사람이며 오늘날에는 온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지만 내일은 시종에게 줄 나라가 2-3개씩이나 생기는 사람일세. 여관 안주인이 물었다. 당신이 그처럼 훌륭하신 주인을 섬기고 있다면 아직까지 백작 한 자리도 못 얻었으니 웬일이요? 아직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린 그저 한 달가량 모험을 찾아서 돌아다니고만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다 할 모험을 만나지 못해 이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님이 타박상인지 낙상이 치료되면 스페인에서 제일 가는 사람과도 자리를 바꾸지 않겠어요. 이때 모든 대화를 귀담아 듣고 있던 돈키호테가 있는 힘을 다해서 몸을 일으켜가지고는 여관 주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름다운 여인이여.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신사답지 못한 것이라 스스로 칭찬을 하려 하지 않는 바이지만 나 같은 사람을 부인의 궁성에 머물게 하신 것은 부인의 명예올시다. 내 시종이 내가 누구란 걸 다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부인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호의를 나는 영원히 내 기억 속에 새겨두고 평생 동안 부인에게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이 하시는 일이라 어쩔 수 없지만 그 이름조차 입 밖에 내기 힘든 그 매정스런 미인의 눈과 사랑의 법률에 내 눈이 이처럼 비참하게 얽매이지 않았다면 부인의 아름다우신 따님의 눈이 나의 자유를 속박하였을 것입니다. 여관 안주인과 딸 그리고 의젓한 마리토르네스는 편력기사의 말이 모두 다 고맙다는 치아의 말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리스 말처럼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이어서 여간 어리둥절하지 않았다. 별이 보이는 이 헛간에는 돈키호테의 딱딱하고 좁고 비참한 침대가 제일 처음에 놓여 있었고 그 옆에다가 산초의 자리를 만들어 놓았다. 이 두 사람 건너편에는 이미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제일 좋은 노새 두 필에서 안장과 마구를 떼어다가 만든 마부 자리가 놓여 있었다. 그 마부는 아레발로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서 마구를 잘 차리고 윤이 나는 좋은 짐승이 12마리나 되었다. 마부는 노새를 둘러보고 두 번째로 먹이를 준 다음 안장 자리에 누워서 시간 잘 지키는 마리토르네스를 기다렸다. 그때는 산초도 이미 고약을 다 바르고 자리에 누웠지만 자려고 해도 옆구리가 쑤셔서 잘 수가 없었다. 돈키호테 역시 갈비뼈가 아파서 눈을 말똥거리며 누워 있었다. 여관 전체는 침묵에 잠겨 있었고 현관 가운데 걸린 등불 외에는 불빛 하나도 없었다. 정막과 그의 정신을 망친 책에 적혀있는 모험을 늘 되씹어보는 습관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사님은 망측하기 짝이 없는 공상을 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지금 어떤 유명한 궁성에 와 있는 것이고 여관의 딸은 성주의 딸이라 믿었다. 성주의 딸은 그의 높은 지위에 만족해서 그를 사랑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바로 그날 밤에 부모가 다 잠들었을 때 잠시 그의 자리에 와서 눕겠노라 약속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가 꾸며낸 환상을 사실로 믿고 마음이 산란해져서 기니비어 여왕과 킨타뇨라 아가씨가 눈앞에 나타난데도 둘시네아 공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런 망상에 젖어 있을 즈음 불행하게도 마리토르네스 하녀가 찾아올 시간이 되었다. 그녀는 속옷바람에다 맨발에 무명 그물로 머리를 싸매고 왔다. 하녀는 발소리를 죽이고 마부를 찾아서 세 사람이 들어있는 헛간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문간에 도착하자마자 돈키호테는 인기척을 듣고 벌떡 일어나 앉아서 고약을 잔뜩 바른 아픈 갈빗대를 무릅쓰고 아름다운 아가씨를 맞으려고 팔을 벌렸다. 애인을 찾느라 팔을 내밀고 얌전히 말없이 지나가던 마리토르네스 하녀는 그만 돈키호테의 팔과 부딪혔다. 돈키호테는 하녀의 팔을 꽉 잡아 끌어서 자기 앞으로 잡아당겼다. 여인의 속옷이 손끝에 닿았을 때 그는 거칠거칠한 삼배로 만든 그 속옷을 가장 보드라운 비단이라고 생각했다. 손목에 유리구슬을 끼고 있었는데 돈키호테는 유리구슬은 진귀한 동방의 진주 같았고 말의 갈기만큼이나 거친 하녀의 머리카락은 태양빛까지도 무색해하는 눈부신 아라비아의 황금실 같았다. 그리고 틀림없이 그 전날 저녁에 먹은 쉰 나물 냄새가 나는 그 입은 그윽한 향기를 내쉬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는 그 책에서 읽은 부상당한 사랑하는 기사를 찾아오는 이름난 공주의 여러 가지 특징과 모습을 이 하녀 한 사람에게 온통 들씌웠던 것이다. 옷차림과 태도의 자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는 공주의 그 모습과 꼭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미의 여신을 팔에 안고 있다고 상상하고 여자를 더욱 꼭 끌어안으며 부드럽고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지극히 아름답고 지혜 높으신 아가씨. 그대의 미모를 저에게 보여주신 큰 호의에 보답할 방법이 없어 안쓰럽습니다. 운명의 여신은 저를 이처럼 상처투성이로 만들어 이 침상에 눕혀놓았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있어도 그대의 욕구를 만족시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더 큰 이유가 있으니
저는 제 내밀한 생각을 홀로 주장하는 델 토보소의 둘신의 아가씨에게 맹세를 한 몸입니다. 제가 이런 사정에만 있지 않다고 하면 저는 그대가 저에게 주려고 마련하신 이 행복한 기회를 그저 지나보낼 만큼 단순하고 우직한 기사는 아니올시다. 마리토르네스는 돈키호테에게 붙잡힌 것을 알자 식은땀으로 목욕을 하다시피 되어서 그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귀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말없이 빠져나오려고만 했다. 욕망 때문에 잠이 들 수 없었던 그 의젓한 마부는 애인이 들어올 때부터 귀가 솔깃해 있다가 기사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엿들었다. 하녀가 다른 사람한테 가려고 약속을 깨뜨렸나 보다고 의심한 그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다리면서 조금씩 돈키호테의 침대로 다가왔다. 그러나 하녀는 빠져나오려고 애쓰고 돈키호테는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을 때 아무래도 장난치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팔을 들어 사랑에 취한 기사의 여윈 턱에다 무서운 일격을 가하니 기사의 입엔 금세 피범벅이 되었다.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주 빠른 걸음걸이로 갈비뼈를 차례로 밟아 나갔다. 침대는 엉성한 데다가 밑에 받치는 나무도 약해서 마부가 올라타니까 힘에 겨워 요란한 소리를 내고 무너져 버렸다. 이 소리에 여관 주인이 놀라 깨어서 마리토르네스를 불렀다. 그러나 대답이 없자 그는 일어나 불을 켜들고 소란스런 장소로 갔다. 하녀는 주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그의 사나운 성미를 잘 아는 터라 얼떨결에 산초의 침대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바로 이때 여관 주인이 소리치며 들어왔다. 이 갈보년 어디 있니? 이년 모든 이년의 짓이지. 다 알고 있다. 이때 산초는 어떤 무거운 것이 자기를 짓누르는 것을 느끼며 고함치며 버둥거렸다. 마리토르네스는 아픈 김에 염치불구하고 맞은 만큼 그를 갈겨댔다. 산초는 상대편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마르토르네스에게 덤벼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지상에서 보기 드문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때 여관 주인이 들고 온 불빛으로 자기의 여자가 곤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본 마부는 돈키호테를 제쳐두고 그녀에게 모든 필요한 응원을 하려고 덤벼들었다. 여관 주인도 싸움판에 끼어들었다. 그런데 그는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다. 그 모든 소동의 유일한 장본인이 하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녀를 두들겨 패줄 생각이었다. 그래서 마부는 산초를 때리고 여관 주인은 하녀를 때리고 산초는 하녀를 때리고 하녀는 산초를 때리고 쉴 사이가 없었다. 이 희귀한 희극을 좀 더 멋있게 장식하려는 듯 등불마저 꺼지자 암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들은 뒤범벅이 되어 손이 닿는 대로 무자비하게 매질을 가했다. 그날 밤 여관에는 툴레도 신성 우호 동맹에서 파견된 순경 하나가 묵고 있었는데 그 이상한 싸움의 소리를 듣고 감찰봉과 증명서가 든 철판 상자를 들고 어둠 속을 더듬어 방으로 들어가며 소리쳤다. 법률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의에 굴복하라. 신성 우호 동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령에 복종하라. 그가 제일 먼저 부딪힌 사람은 무너진 침대 조각 가운데 정신을 잃고 길게 뻗어 있는 불쌍한 기사였다. 그는 손으로 더듬다가 그의 수염을 붙잡았다. 그러나 붙잡힌 사람이 꼼짝도 않고 있는지라 그는 죽은 것으로 추측하고 헛간에 있는 놈들을 살인범으로 단정했다. 그래서 좀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여관문을 닫아라! 아무도 한 사람도 못 나가게 하라! 여기 살해당한 사람이 있다! 이 소리에 모두들 깜짝 놀라서 싸움을 그쳤다. 주인은 슬그머니 자기 방으로 빠져나갔고 마부는 자기가 누웠던 침대로 기어들었고 하녀는 제 방으로 가버렸다. 단지 불행한 산초와 기사만이 쓰러진 자리에서 몸을 일으킬 수 없었다. 이에 순경은 돈키호테의 수염을 놓고 범인을 찾아서 밖으로 나갔다. 제17장 여관에서 일어난 돈키호테와 산초에 계속되는 모험.
바로 이때 돈키호테는 정신이 들어서 소리치기 시작했다. 이 친구 산초, 잠들었나? 여보게, 잠이 들었어? 자다니요. 오늘 밤 지옥 속의 악마놈들이 온통 달려들었는데 어디 잘 수 있어요? 산초는 우울하고 구슬프게 대답했다. 그거 옳은 말일세. 아무리 봐도 이성은 마법에 걸렸어. 자네가 알아둘 건 말일세. 하지만 지금 내가 자네한테 말하려는 건 내가 죽는 날까지 비밀로 지켜야 하네. 돈키호테는 힘을 다하여 말했다. 맹세하죠. 산초가 대답했다. 맹세를 해야 해. 나는 나의 명예를 헐뜯기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맹세한다지 않습니까? 주인님의 마지막 임종날까지 아무 말 않겠다고요. 산초, 내가 자네한테 무슨 해를 끼쳤기에 내가 그처럼 빨리 죽었으면 하는가? 그게 아니라요. 전 물건을 오래 덮어두는 성질이 못 돼요. 그건 그렇다 치고 자네는 충성심과 예의를 아는 만큼 더욱 중대한 일을 자네한테 맡기겠네. 오늘 밤 나는 세상에서 제일 괴상한 모험을 했다네. 요약해서 말하자면 방금 이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인 이 성주의 따님이 왔었어. 그 몸의 사랑스러움이나 민첩한 지혜나 그 밖에는 내가 둘시네아 공주님에게 약속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 말하지 않겠네. 하지만 하늘이 모험을 내게 갖다 준 그 큰 호의를 탐내거나 혹은 좀 더 그럴싸하게 생각되는 건 이 성이 마법에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아가씨와 달콤한 사랑의 대화를 주고받고 할 때 무서운 거인의 팔과 손이 나타났더란 말일세.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볼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 내 턱을 거세게 한 대 갈기는 바람에 나는 피투성이가 되었다네. 자네도 알다시피 로신한테가 바람을 피운 까닭에 마부들한테 두들겨 맞았던 어제보다도 더 형편없이 되었네. 그 아가씨의 귀한 아름다움은 어떤 무어인이 물려받은 것에 틀림없고 이것 때문은 아닌 것 같네. 저 때문도 아닙니다. 400명이 더 되는 무어인들이 저를 두들겨 팼어요. 하지만 오늘 밤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도대체 멋지고 희한한 모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할 데 없는 아가씨를 팔에 껴안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평생 처음 몰매를 맞은 것밖에 더 있나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질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전 편력기사도 아니고 또 편력기사가 될 가망성도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짓궂은 일이 생길 땐 의뢰 더 큰 봉변을 당하니까요. 그럼 자네도 얻어맞았나? 돈키호테가 물었다. 제기랄. 벌써 얘기하지 않았어요? 산초가 투박스럽게 대답했다. 그 걱정은 말게. 눈 깜짝할 사이에 상처를 다 낫게 할 진귀한 향유를 만들 테니까. 이때 순경이 등불을 켜들고 엄한 표정으로 시체를 찾아보러 들어왔다. 산초는 돈키호테에게 물었다. 주인님, 이 녀석은 또 한판 벌이려고 찾아온 무어인 마법사가 아닐까요? 아니, 무어인 일리가 없어. 마법사는 아무한테도 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고 다니니까. 보이지 않아도 알아차리게는 하겠죠. 내 어깨가 그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내 어깨도 마찬가지야.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을 무어인 마법사라고는 할 수 없지. 순경은 가까운 거리까지 왔다. 그러나 그들이 그처럼 태연하게 얘기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어이없어 했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심하게 두들겨 맞은 데다 약을 잔뜩 발랐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냥 누워 있었다. 순경은 가까이 와서 이봐, 자네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자네라면 좀 더 예절 바르게 말할 텐데. 시골 양반, 이 지방에선 변력 기사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붙이나. 순경은 볼품없는 사나이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참을 수가 없어서 기름이 가득 찬 램프로 돈키호테의 머리를 내리찍으니 그의 머리통엔 멋들어진 상처가 생겼다. 그리고는 어둠을 이용하여 슬그머니 방을 나갔다. 산초가 말했다. 저놈이 무어인 마법사로군. 저놈이 아마 보물은 다른 놈한테 주려고 감추어두고 우리한텐 주먹과 램프로 후려치는 것뿐입니다요. 자네 말이 옳아. 마법사들이란 보이지도 않고 초자연적이라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복수할 놈을 찾을 수가 없지. 산초, 어디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서 성주를 불러가지고 기름과 포도주와 소금 그리고 향유를 조금씩만 부탁하게. 지금이야말로 정말 향유가 아주 필요하네. 조금 전에 그 도깨비한테 맞은 상처에서 피가 굉장히 쏟아지니 말일세. 산초는 쑤셔오는 뼈마디를 움직여 일어나서 어둠 속을 더듬어 여관 주인을 찾으러 가다가 순경과 부딪히게 되었다. 산초가 그 순경에게 말했다. 누군진 모르겠지만 향유와 기름과 소금과 포도주를 조금씩만 주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가는 편력기사님이 이 여관에 있는 마법사 무어인에게 상처를 입고 저 침대에 누워 계신데 그 물건들로 상처에 낫는 약을 만들려고 그래요. 순경은 이 말을 듣고 산초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때 아침이 밝아올 무렵이라 그는 여관 문을 열고 그 멍청한 친구가 달라는 물건들을 여관 주인에게 소리쳐 알렸다. 주인은 그 물건들을 다 갖다 주었다. 그는 약의 재료를 받아가지고 적당히 배합을 하더니 약이 다 됨직할 때까지 부글부글 끓이고 나서 약 담을 병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여관에는 병이 없었으므로 여관 주인이 공짜로 준 기름 깡통을 사용하기로 했다. 돈키호테는 진지한 향유의 효력을 당장 시험하고 싶어서 깡통에 가득 채워 넣고 남은 약을 몽땅 마셔버렸다. 그러나 그걸 마시자마자 뱃속에 있던 온갖 잔물이 꾸역꾸역 입이 메어져라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토하느라고 죽을 고생을 다하고 나니까 땀이 비오듯 했다. 그래서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있게 해달라고 했다. 이럭저럭 3시간이 넘어 잠을 자고 깨어보니 몸이 아주 가볍고 얻어맞은데도 한결 좋아진 것 같이 느껴져서 이젠 다 나았나 보다고 생각하고 피에라 브라스의 향유 제조법을 용케 알아냈으니 앞으로는 이런 약만 가지면 아무 두려움 없이 어떠한 공격이나 전쟁이나 결투에도 덤빌 수 있다고 믿었다. 주인의 회복을 기적으로 믿은 산초도 냄비 속에 남아있는 걸 달라고 했다. 돈키호테가 쾌히 승낙하니 그는 냄비를 양손으로 들고 익숙한 솜씨로 그 향유를 주인이 마신 만큼 삼켜버렸다. 그러나 산초의 위는 돈키호테의 위만큼 섬세하지 못해서 토하기에 앞서 먼저 쓰라린 배를 감싸쥐고 피지땀을 한없이 쏟으니 정신이 아득해지고 이젠 정말 마지막 순간이 닥쳐온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프고 겁이 난 김에 그 약을 저주하고 자기한테 이런 약을 준 악당을 욕했다. 돈키호테는 시종이 이런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산초, 이 모든 고통은 자네가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걸세. 내 생각에는 이 약은 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소용이 없을 것 같네. 아이고 내 팔자야. 아니, 그걸 아셨다면 왜 먹으라고 주셨어요? 산초가 탄식과 함께 원망 섞인 소리로 말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사이 약효가 나기 시작해서 산초는 위아래 양쪽 구멍으로부터 구토와 배설을 분출하기 시작했다. 그 속도가 어찌나 빨랐던지 쓰러져 누워있던 돗자리와 엎었던 담요가 더럽게 되고 말았다. 땀이며 경련이며 고통이 또한 굉장하여 당사자는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도 죽을 때가 되었는가 보다고 생각했다.
이 폭풍과도 같은 비참한 상태가 거의 2시간이나 계속된 끝에 그는 주인과는 달리 일어설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기분이 거뜬하여 모험을 찾으러 나서고 싶었다. 더욱이 자기가 만든 향유에 대한 신뢰와 보증으로 그런 신념은 한층 더 굳어졌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스스로 로신한테 안장을 얹고 시종의 노새에다 고삐를 메고 산초에게 옷을 입혀서 노새에 태우고 말에 올랐다. 그리고 여관 구석에 놓인 창을 장창으로 쓸 생각으로 집어들었다. 여관에 있던 한 20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고 여관집 딸도 그를 바라보았다. 돈키호테는 그 처녀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이따금씩 뱃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것 같은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갈비뼈가 아파서 그러나 보다 했다. 적어도 어제 저녁 그가 고약을 바르는 것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두 사람이 말에 올랐을 때 돈키호테는 여관 문간에 서서 주인에게 아주 은근하고 점잖은 목소리로 말했다. 성주님, 제가 성주님의 궁성에서 받은 대접은 몹시도 융숭했습니다. 평생 동안 그 큰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혹시 성주님에게 무례함을 저지르는 자가 있다면 은혜를 보답하는 뜻으로 제가 대신 복수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관 주인도 돈키호테 못지않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기사님, 저는 제게 억울한 일이 생기면 응분의 복수를 할 줄 아는 사람인 만큼 기사님께 무슨 복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바라는 것은 지난밤 제 여관에서 짐승 2마리가 먹은 집과 여물값, 기사님의 저녁 식사비와 숙박료를 지불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럼 이게 여관인가? 돈키호테가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점잖은 여관이죠. 그럼 이 몸은 여태 속아서 지내왔구나. 난 정말 궁성인 줄 알았지 뭔가. 그런데 궁성이 아니고 여관이니 당신이 좀 아량을 보여서 내게서 돈을 받지 않아야겠소. 변력기사의 법칙을 어길 수가 없소. 변력기사들이 묵어가는 여관에서 숙박료와 기타 일체의 비용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건 확실한 사실로 믿고 있어.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걸어가나 타고 가나 목이 마르나 배고프나 온갖 불편을 무릅쓰고 몸을 찾아다니는 중에 당하는 견딜 수 없는 고생에 대한 대가로 무슨 대접이든 받을 권리와 특권이 있는 것이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기사돈이 뭐니 하는 얘기는 집어치우시지요. 나는 돈 받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대는 엉터리 주인이구나. 돈키호테는 이렇게 말하고 로신한테 박차를 가해 단창을 휘두르며 시종이 따라오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얼마쯤 도망갔다. 돈도 치르지 않고 가는 것을 본 여관 주인은 산초에게 달려들어 돈을 내라고 했다. 그러나 산초는 주인이 돈을 내지 않겠다고 했으니 자기도 내지 않겠다고 했다. 자기는 편력기사의 시종이니까 여관에서 돈을 내지 않는다는 법칙은 주인뿐 아니라 자기에게도 적용된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여관 주인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돈을 안 내면 재미없으며 어떤 방법으로도 돈을 받아내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자기는 주인이 속하고 있는 기사단의 법칙에 의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동전 한 입 내지 않겠다며 주인에게 달려들었다. 자기는 유서 깊은 편력기사도의 관습을 깨뜨릴 사람이 절대로 아니며 많은 기사들의 시종들한테서 그런 멋진 특권을 위반했다고 욕을 먹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공교롭게도 여관에 묵고 있는 사람 가운데는 세고비아에서 온 양털 고르는 사람 넷과 코르도바의 망아지 광장에서 온 바늘 만드는 사람 셋과 장난을 좋아하는 세비야의 시끄러운 친구 둘이 끼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쾌활하고 악의는 없는 상인들이었다. 이들은 거의 약속이나 한 듯 산초에게 달려들어 그를 노새에서 끌어내렸다. 그리고는 그중 한 친구가 여관 주인의 침대에 덮인 담요를 가지고 마당으로 나와 그 위에다 산초를 내동댕이 쳤다. 그들은 산초를 담요 위에 올려놓고는 담요를 팽팽하게 당겼다 놓았다 하며 장난을 쳤다. 산초의 몸은 공중으로 튀어오르기도 했다. 담요 공치기를 당하는 이 가련한 산초가 지르는 고함 소리는 그의 주인의 귀에 들릴 만큼이나 요란했다. 돈키호테는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는가 보다 생각하며 자세히 들으려고 서 있다가 드디어 그것이 자기 시종의 부르짖음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열심히 말을 몰아 여관을 향해 돌아와 보니 문이 잠겨서 들어갈 곳을 찾으려고 여관을 한 바퀴 돌았다. 그러나 별로 높지 않은 뒷마당에 도착하자 놈들이 그의 시종을 가지고 노는 꼴을 보았다. 그가 보니 산초는 아주 우아하고 민첩하게 공중에 솟다가 땅에 떨어지곤 하는데 그 꼴을 본 그는 화만 나지 않았다면 폭소를 터뜨릴 뻔했다. 그는 그냥 말에 탄 채로 산초를 괴롭히는 놈들에게 욕설만 퍼부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치지 않고 그대로 장난을 치며 웃었고 날아오르는 산초는 위협과 애원을 섞어가며 부르짖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힘이 빠질 때까지 장난을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노새를 데려다가 그를 태우고 어깨에다 외투를 입혀주고 마음씨 부드러운 마리토르네스는 그가 지친 것을 보고 물을 한 모금 마시면 기운을 차릴 것이라고 우물에 가서 냉수를 떠다 주었다. 산초가 물을 마시려 할 때 돈키호테가 소리쳐 말렸다. 산초, 마시지 말게. 마시면 죽어. 여기 신통한 향유가 있지 않나. 이거 2방울만 마시면 틀림없이 나을 걸세. 이 말을 들은 산초는 주인을 옆눈으로 한참 흘겨보고는 더욱 큰 소리로 말했다. 제가 기사가 아니라는 걸 주인님은 그새 깜빡 잊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뱃속에 남아있는 창자까지 다 토하란 말씀이세요? 그 약물은 집어치우고 저리 비켜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그는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첫 모금에 그게 물이란 걸 알고 그는 더 마시지 않고 마리토르네스에게 포도주를 좀 갖다 달라고 했다. 마리토르네스는 마음씨 착한 하녀라 포도주를 갖다 주고 게다가 그 돈도 자기가 갚았다. 그래서 포도주를 다 마신 산초는 발 뒤꿈치로 노새의 옆구리를 꾹 찌르고 열려있는 여관 문으로 나왔다. 그는 언제나 매맞는 것으로 대가를 치르면서도 어쨌든 동전 한 푼도 치르지 않고 나온 것에 무척 기뻐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라면서. 그러나 사실은 여관 주인이 숙박료 대신 산초의 안장 자루를 차지하고 있었다. 산초는 정신없이 뛰쳐나가느라고 안장 자루가 없어진 걸 알지 못했다. 제18장 산초 판사와 돈키호테가 주고받은 이야기와 양떼와의 싸움. 산초는 주인에게로 돌아왔을 때 노새를 타고 갈 수 없을 만큼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었다. 그 꼴을 본 돈키호테가 말했다. 여보게 산초, 궁성인지 여관인지 알 수는 없어도 마법에 걸린 집이라는 것은 틀림없네. 자네한테 그런 못된 장난을 친 놈들이 지옥에서 나온 도깨비나 요물들이 아니고 뭐겠는가. 더욱이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건 담장 담 너머로 자네가 당하는 참혹한 꼴을 보면서도 나는 담으로 올라설 수도 없고 로신한테에서 내릴 수도 없었네.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놈들이 나한테 마법을 걸었던 모양이야. 만약 내가 담 위로 기어오를 수 있든가 말에서 내릴 수 있었다면 그 겁쟁이 악당 놈들을 평생 잊지 못할 만큼 단단히 혼내주었을 걸세. 기사도의 법칙을 어기는 일이 있더라도 그리했을 거야.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긴박한 사태에 처하여 자기 목숨과 몸을 보호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사 아닌 자를 공격하는 건 기사도 법칙에 위반되는 것일세.
기사고 뭐고 간에 복수를 할 수만 있었다면 뭔들 못했겠어요. 그런데 나를 놀려주며 좋아하던 그놈들은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깨비나 마법에 걸린 놈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멀쩡한 사람들이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 주인님에게 담을 못 넘게 하고 로시넌트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한 건 마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우리는 이따위 모험만 자꾸 찾아다니다가는 결국엔 오른발인지 왼발인지도 분별할 수 없는 이상야릇한 모험에 빠져들고 말 겁니다. 산초, 자네 참말로 기사도를 알지 못하는군. 참으며 기다려보게. 이 직책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눈으로 볼 날이 올 테니. 아마 그럴 테죠. 제가 뭐 압니까? 다만 우리가 편력기사 노릇을 시작한 이후 사실 주인이나 편력기사지 저 같은 거야 그 훌륭한 축에 끼일 수나 있나요? 싸움에 이겼다는 건 그 바스카야 사람한테 이긴 것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주인님의 귀 반쪽과 투구 반쪽을 잃지 않았습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얻어맞은 데다 또 얻어맞은 것밖에 없어요. 그뿐인가요? 담요마리까지 당했고요. 또 온통 마법사가 한 짓이라 복수를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주인님 말씀처럼 원수에게 이기는 재미가 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네나 나나 다 같이 참아야 할 괴로움일세. 하지만 앞으로는 제 아무리 무서운 마법이라도 맥을 못 추게 만드는 칼을 구하도록 하여 보세. 아마니스가 불타는 칼의 기사란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차고 다니던 칼을 입수하게 될지도 모르지. 그 칼은 기사들이 차고 다니던 칼 중에 으뜸 가는 것이지. 정말 주인님이 그 칼을 얻는다 해도 그 향유나 마찬가지로 기사한테나 소용이 있지. 우리 같은 팔자 사나운 시종들이야 그저 울면서 지내야 되겠죠. 그런 걱정 일랑은 말게. 하늘이 자네를 잘 봐주실 테니까. 돈키호테와 시종이 열심히 말을 주고받으며 길을 가고 있을 때 저 앞에서 심한 먼지를 일으키며 이리로 가까이 오는 것이 있었다. 그것을 본 돈키호테는 산초를 바라보며 말했다. 산초, 운명이 나를 위해 예비해두었던 행운이 나타날 날이 바로 오늘일세. 다른 날도 그랬지만 오늘은 내 무술의 용기를 발휘할 날일세. 오늘 나는 후세인들이 읽을 명성의 책에 영구히 기록될 공운을 세우려고 하네. 산초, 저기 먼지가 자욱이 있는 게 보이나? 저건 여러 군대가 이리로 행진하여 오면서 내는 먼지일세. 정말 그렇다면 군대가 둘인 모양인데요. 저 반대쪽에서도 먼지가 일고 있으니 말이에요. 돈키호테는 뒤를 돌아다보고 산초의 말대로라 대단히 기뻐했다. 그는 두 군대가 막 충돌하려고 전진해 오고 있으니 그 넓은 들판에서 맞부딪힐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지금 그가 본 먼지 구름은 양떼들이 서로 마주보고 몰려오면서 내는 것이었는데 먼지 때문에 가까이 올 때에도 무엇인지 잘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돈키호테는 그것을 굉장한 군대라고 단정했고 산초도 그의 말을 믿게 되어 주인님, 그럼 우리는 어떡하나요? 어떡하다니. 도움이 필요한 어느 한쪽을 도와주는 거지. 산초,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군대는 다프로바나의 큰 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위대한 알리판파론 황제가 인솔하고 있고 우리 뒤에서 전진하고 있는 군대는 가라만타족의 왕인 판타폴린의 군대일세. 오른팔을 드러낸 채로 전쟁터에 달려들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생겼지. 그럼 왜 두 분 임금이 서로 미워할까요? 서로 미워하는 이유는 이 알리판파론이란 자는 이교도인데 게다가 펜타폴린의 딸을 사랑하고 있거든. 그 아가씨는 아주 아름답고 마음씨마저 상냥한 사람으로 그리스도교도인 까닭에 그 아버지는 이교도의 왕이 먼저 마호멧에 대한 신앙을 부정하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기 전에는 딸을 주지 않겠다는 걸세. 그럼 두말할 것도 없이 저 펜타폴린은 좋은 사람이군요. 저는 힘 닿는 데까지 그 편을 돕겠어요.
산초, 그건 자네의 의무이기도 하네. 이런 전쟁에선 반드시 기사가 될 필요는 없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전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잘 찾을 수 있도록 이놈의 노새를 메어두어야겠는데요. 이런 짐승을 타고 전투에 나가는 일은 지금껏 없었으니 말입니다. 옳은 말일세. 없어지려면 없어지라고 그냥 둬두는 수밖에 없네. 우리가 이기기만 하면 말이 수두룩하게 생겨서 로신한테조차 다른 말과 바꿀지도 모르니 말이야. 나는 저 두 군대 중에 으뜸 가는 기사들만 골라서 싸울 테니까. 그럼 좀 더 알아보도록 저 언덕으로 물러가세. 거기서 두 군대를 분간하도록 하지. 그래서 두 사람은 언덕 위에 자리를 정하고 먼지 구름이 일어 시야를 흐려놓지만 않았다면 돈키호테가 군대로 만들어버린 게 양떼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을 때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조금도 서슴지 않고 보이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을 함부로 상상하여 소리 높여 말했다. 저기 저 빛나는 황색 갑옷을 입고서 아가씨 발뿌리에 왕관을 쓴 방패에 사자를 그린 기사는 용감한 라우르 칼코이고, 금빛 꽃으로 무늬를 놓은 갑옷을 입고서 연두빛 들판에 은빛 왕관 3개를 그린 방패를 든 기사는 키로시아의 대공인 유명한 미코 콜렘보일세. 그 오른편에 있는 거인 같은 팔다리를 가진 기사는 아라비아 3국의 왕인 대신에 독사의 가죽을 입고 다니고, 방패 대신 삼손이 원수들에게 복수를 할 때 뜯어버린 성 건물을 들고 다닌다고들 말하더군. 그런데 저 다른 쪽을 좀 보게나. 맨 앞에 있는 이쪽 편 군대의 선봉을 선 기사는 승리만 알고 패배를 모르는 신 비스카야의 왕자인 카르카오나일세. 그 사람은 갑옷에다 연두, 초록, 은빛, 금빛으로 된 갑옷을 입고 있는데 방패에는 고양이를 그리든가 붉은 바탕에 미아우라고 써가지고 다니는데 미아우라는 알가르베의 알페니켄 공작의 딸이며 눈처럼 흰 무기를 갖고 있고 방패에는 그림도 없이 기운찬 군마의 등을 무겁게 짓눌러 탄 기사는 프랑스의 기사 피에르레스 파핀이라는 사람이고 희고 얼룩진 말의 옆구리에다 무쇠 발꿈치를 찔러 넣으며 무기라고는 파란 쇠북종만 몇 개 갖고 다니는 기사는 강력한 네르비아의 공작인 에스파르타 필라르도 델 보스크인데 방패에다 아스파라거스를 그리고 스페인어로 나의 운명을 끌고 가다는 말을 적어 넣었지. 그쪽 양쪽 군사들에게 수많은 상상의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는 괴상망측하게 되어버린 상상에 도취되어 기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갑옷의 빛깔과 무기와 문장 등을 즉흥적으로 지어냈다. 그리고는 쉴 새 없이 그런 식의 명령과 묘사를 했다. 선봉에 선 군사는 여러 나라 사람이 모인 것인데 그 중에는 유명한 쿠산트의 달콤한 강물을 먹은 자도 있고 또 마실로스 평원을 달리던 산 사람도 있고 아라비아의 순수한 황금을 채취하는 자도 있고 테르모드한테의 신선한 강변에 사는 자도 있으며 금모래를 얻으려고 황금의 파톨로 강물줄기를 여러 길로 빼돌리는 자도 있으며 믿지 못할 루모디아 사람, 활과 화살로 유명한 페르시아 사람, 파르티아 사람, 날아다니면서 싸우는 메디아 사람, 일정한 집이 없는 아라비아 사람, 잘생겼지만 표독스러운 시타 사람, 입술에 구멍이 뚫린 에티오피아 사람, 그 밖에도 얼굴들을 보아서는 알겠지만 이름은 기억할 수 없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느니라. 저쪽 군대에는 올리브가 무성한 베티스의 맑은 강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고 언제나 풍성한 황금의 타오 강물로 얼굴을 닦던 사람, 육체의 건강을 주는 거룩한 해닐강을 즐기는 사람도 있으며 풍부한 목장이 있는 타르테소의 평야에 사는 자도 있고 헤레스의 천국 같은 평야를 즐기는 자도 있고 황금빛 곡식으로 풍성한 면류관을 쓴 라만차 사람들도 있고 고대의 고트족의 후예인 쇠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 따스한 물결로 이름 높은 피스네르강에서 목욕하는 자, 땅바닥을 알 수 없어 유명한 구불거리며 흐르는 구아디아나 강가의 넓은 목장에서 양떼를 치는 사람들, 숲으로 덮인 피레네 산맥의 흰 눈 사이에서 추위에 떠는 사람들, 요컨대 유럽의 경계선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있네.
맙소사, 그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라와 족속을 헤아리고 꼽아대는 것이었다. 그뿐인가 그 거짓말투성이 책에서 읽은 이야기에 도취되고 젖어들어서 어떤 나라의 특성도 기막히게 척척 갖다 붙이는 것이었다. 주인님, 기사고 거인이고 사람이고 주인님이 말씀하신 그 어느 것도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아마 이건 어제 저녁에 나타났던 도깨비 같은 녀석들로 마법사인가 봅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나. 자네 저 말들의 울음소리와 울리는 나팔소리, 북소리가 들리지 않나? 제 귀에 들리는 건 양떼가 시끄럽게 울어대는 소리뿐인데요. 산초의 말이 옳았다. 두 무리의 양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자네는 겁이 나서 올바르게 듣고 보지 못하는 거야. 겁이 나면 감각기관이 교란되어서 사물이 바로 보이지 않게 마련이거든. 정말 그처럼 겁이 나거든 약간 비켜서서 따로 서 있게. 나 혼자서도 내가 힘을 빌려주는 편에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말을 마치자 그는 로신한테 박차를 가하고 창고지에 창을 꽂고는 번개처럼 언덕을 달려 내려갔다. 그 뒤에서 산초가 고함을 지르며 말했다. 돈키호테님, 돌아오세요. 덤벼들려는 건 양떼니까 돌아오세요. 아이고, 내가 왜 태어났나. 이번엔 무슨 미친 짓을 하려고 그래요. 좀 보십시오. 기사고 거인이고 뭐가 있습니까? 고양이를 그린 방패도 쇠북종을 그린 방패가 어디에 있습니까요? 아유, 지겨워. 죽도록 지겨워요. 이놈이 죄가 많구나. 산초는 고함을 치다 말끝을 흐렸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그 말을 듣고도 돌아서지 않았다. 그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달려나갈 뿐이었다. 야, 용맹하신 벗은 팔에 펜타폴린 황제의 깃발을 추종하며 그 밑에서 싸우는 기사들이여, 모두 나를 따르라. 내가 황제의 원수인 타프로바나의 알리판파론에게 멋지게 복수하는 광경을 보여줄 테다. 이 말과 함께 그는 양떼의 가운데로 돌격하여 실제로 원수들을 무찌르는 것 같이 용기와 담력을 다하여 양들을 푹푹 찌르기 시작했다. 양떼와 같이 있던 목동과 양치기들은 그에게 그만두라고 소리쳤지만 막무가내인 걸 알자 물매를 풀어주고 주먹만한 돌덩이로 그를 향해 던져대기 시작했다. 돈키호테는 돌멩이 같은 것은 아랑곳도 없이 좌충우돌 소리만 질렀다. 교만한 알리판파로나 어디 있느냐? 냉큼 나서거라. 이 몸은 1대1로 겨루어서 용감한 펜타폴린에게 저지른 내 악행에 대한 값으로 내 목숨을 아쓰려고 한다. 바로 그 순간 돌이 날아와 옆구리를 치는 바람에 불쌍한 기사는 어쩔 수 없이 말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목동들은 가까이 와서 보고 자기들이 사람을 죽인 것으로 생각하고 황급히 양떼를 한데 모으고 7마리쯤 되는 죽은 양을 거두어 가지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나 버렸다. 이러는 동안 산초는 언덕에 선 채로 수염을 잡아뜯으며 운명의 여신이 자기들을 만나게 한 시간을 저주하면서 주인의 해괴한 행동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돈키호테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고 목동들이 달아난 것을 보고는 언덕 아래로 내려갔다. 돈키호테는 정신을 잃진 않았지만 아주 비참한 꼴이 되어 있었다. 돈키호테님, 진작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돌아오라고요. 덤벼들었던 것은 군대가 아니라 양떼라고. 내 원수인 악질 마법사 같은 놈은 무엇이든 기만하고 무산시킬 수 있는 모양이야. 나를 괴롭히는 이 못된 마법사는 내가 이번에 전쟁에서 분명히 얻기 마련인 명예가 탐이 나서 적군을 양떼로 바꿔버린 것일세. 산초, 내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제발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보게. 그러면 자네 생각은 잘못이고 내 생각이 정말이란 것을 알게 될 테니 노새를 타고 그놈들을 몰래 따라가 봐.
머지않아 그들은 금방 다시 제 모양으로 돌아가 양떼가 아니라 내가 처음 얘기한 대로 튼튼한 사람들이 될 테니까. 하지만 지금 당장 가진 말게. 자네가 날 좀 도와줘야겠어. 이리 가까이 와서 이가 몇 개나 달아났는지 좀 봐주게. 입속에 하나도 안 남은 것 같아 그러네. 산초는 제 눈을 주인의 입속에 갖다 넣을 만큼 가까이 대고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돈키호테의 뱃속에 들어간 향유가 약효를 발휘하기 시작한 순간이라 산초가 입안을 들여다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 기사는 속에 있던 것을 대포알보다 더 세차게 내쏟아 마음씨고 온 시종의 수염을 온통 뒤덮어버리고 말았다. 아유, 성모님, 이를 어쩐담? 이 불쌍한 죄인은 이제 다 죽었구나. 피를 토하시는 걸 보니.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 빛깔이랑 맛이랑 냄새가 피가 아니라 그가 아까 마시던 향유였다. 그걸 알고 나니 어찌나 속이 메스꺼운지 그는 주인에게다 오장육부를 다 쏟아낼 듯이 토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같은 꼴이 되었다. 산초는 안장 자루에서 제 몸을 닦고 주인도 치료할 물건을 꺼내오려고 노새에게로 달려갔다. 그러나 자루가 없는 것을 보고 그는 미칠 지경이 되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일해준 값도 못 받고 약속받은 섬나라의 주인 자리를 놓친다고 해도 돈키호테와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 이때 기사는 일어나 나머지 이빨이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느라 왼손을 입에 갖다 대고 오른손으로는 충직한 로신한테의 고삐를 잡았다. 로신한테는 성질이 아주 유순하고 충성스러워서 주인의 곁을 잠시도 떠난 적이 없었다. 그런 모양으로 그는 시종에게로 갔다. 시종은 턱에 두 손을 갖다 대고 노새에 기대어 서 있었는데 그 모양은 심히 낙심한 표정이었다. 돈키호테는 비통한 모습의 시종을 보자 이렇게 말했다. 산초, 정말이지 남보다 일을 더 많이 하지 않고서는 더 훌륭해질 수가 없다네.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소나기는 앞으로 일이 순조롭게 되어 나갈 것이란 표적일세. 선이나 악이나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지. 그러니 나한테 일어난 불행들을 보고 너무 상심 말게. 보아하니 자네한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말이야. 안 생기다니요. 어제 담요에 쌓여서 공치기 하던 녀석들은 혹시 나와 같은 아버지의 자식들이 아니었던가요? 그리고 오늘은 온갖 물건이 들어있는 안장 자루를 잃어버렸는데 그건 제 것이 아니고 어떤 놈의 것입니까? 아니, 전에 안장 자루를 잃어버렸나? 돈키호테가 물었다. 그렇게 됐어요. 산초는 대답하고 입을 실룩거렸다. 그럼 우린 오늘 먹을 것이 없군.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럴 것 같습니다. 혹시 주인님같이 재수 나쁜 기사들이 이 지경에 빠졌을 때 당장 끼니를 채우던 나물이나 풀이 이 들판에 나 있으면 또 모르지만요.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디오스코리데스의 식물도감에 나오는 약초들이 아무리 많아도 빵 한 조각하고 청어 2마리만 있으면 좋겠다. 아무튼 노새에나 올라타고 나를 따라오도록 하게.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는 천주님은 특히 우리가 그분의 일을 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를 이처럼 내버려 두시진 않을 걸세. 천주님은 공중의 모기와 땅속의 벌레와 물속의 올챙이까지도 잊지 않으시며 그 자비는 무한하시어서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골고루 해가 비치게 하시고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리신다네. 옛날 편력 기사보다도 설교자가 더 어울리시겠어요. 옛날 편력 기사들은 모르는 게 없었다네. 또 모르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 예전에는 편력 기사가 파리 대학생 못지않게 전쟁터의 한가운데에서도 설교나 연설을 척척 했지. 주인님 말씀이 옳겠지요. 그건 그렇고 오늘 묵을 곳을 찾아 가십시다.
제발 담요 장난꾼이나 도깨비나 무어인 마법사가 없는 곳이라면 좋겠어요. 그런 놈들이 있으면 악마에게 주워버리겠어요. 그건 전주님께 부탁하기로 하고 자네 마음대로 날 인도하게. 이번엔 자네한테 맡길 테니까. 그런데 자네 손가락으로 내 오른편 위턱에서 이빨이 몇 개나 없어졌는지 좀 만져보게. 오른쪽 위턱이 아파오는군. 산초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만져보면서 말했다. 주인님, 이 아래턱엔 이가 2개뿐이고 위턱엔 반 개도 없어요. 내 손바닥처럼 밋밋한걸요? 시종이 하는 소리를 듣고 돈키호테는 한숨을 쉬며 탄식했다. 아휴, 이를 어쩐다. 칼을 쓰는 팔이 아니라면 한 팔이 없어지는 게 오히려 나을 텐데. 산초, 정말이지 어금니가 없는 입은 맷돌이 없는 방앗간인 셈이야. 이빨은 금강석보다도 귀중한 거야. 하지만 엄격한 기사도를 따르는 우리는 이러한 불행을 겪기 마련일세. 자, 이 노새를 타고 앞장을 서게. 나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갈 테니. 산초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한 길을 따라서 묵어갈 곳이 있음직한 방향으로 접어들었다. 산초는 가는 도중에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해서 주인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고 했다.